요르단의 선택이 아시아판을 흔들고 있다. 처음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벌어진 조용한 서명이 아시아의 질서를 뒤흔들 줄은. 미국은 침묵했고 중국은 불쾌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당혹했고 인도는 예정보다 일찍 군사 고문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후 국제 무기 시장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몇몇 국가는 자국 내 비상안보 회의를 소집했고 한 국가는 자존심을 꺾고 뒤늦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조용히 파견국을 바꿨고 기자들은 신냉전의 서막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죠. 모두가 묻습니다. 대체 요르단이 무슨 선택을 한 것일까?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르단 정보부 소속 파이잘 알 하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도입 사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어떻게 전쟁의 본질을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진정한 국방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철학으로 무기를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강한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숨어서 살아남으려는 자들을 향해 더 이상 벙커는 안전하지 않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과거의 아픔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2025년 6월 13일 새벽 3시 47분. 제가 암만의 정보부 야간 작전실에서 시리아 국경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붉은색 경고등이 깜박이며 암호화된 긴급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송신자는 이스라엘 정보부 모사드였습니다. 작전명 딥 스트라이크 완료. 패키지 3개 모두 배달 완료. 침투 성공.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패키지 3개라는 것은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인물 3명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자택에 한밤중 몰래 드론으로 기습 침투해서 수면에 들어간 핵심 인물 3명을 모두 정밀 타격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택 정보가 우리에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을 정밀 공격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제가 중얼거리는 순간 후속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소형 드론 4대, 핵시설 환기구 침투, 내부 폭발물 설치 후 원격 기폭. 이스라엘이 손바닥만 한 드론들을 환기구를 통해 침투시켜 벙커 내부에서 폭발 시도를 했다는 정황도 포착된 겁니다. 5분 후 상관인 압둘라 소령이 숨을 헐떡이며 작전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파이잘, 이란 혁명 수비대가 움직이고 있어. 레이더에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어. 정말로 그랬습니다. 새벽 6시 23분,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샤하브3 중거리 탄도미사일 127발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우리 레이더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지중해를 향해 날아가는 것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텔아비브, 하이파, 예루살렘이 타겟이었습니다. 이건 전면전이야. 아흐메드 중령이 통신기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요르단 영공 폐쇄, 모든 민항기 착륙 지시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중동 전체를 뒤흔들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진짜 충격은 9일 후에 왔습니다. 6월 22일, 미국 공군이 움직였습니다.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가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18시간을 날아 페르시아만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이 탑재한 것은 GBU-57, 일명 벙커버스터였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아무도 입수하지 못했거든요. 13,600kg, 지하 60m 관통 능력. 정보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이스파한 핵시설 지하 지휘부가 타겟팅 되었습니다. 폭격이 시작된 것은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벙커버스터가 떨어진 순간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의 심장부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지하 60m 깊이에 있던 원심분리기 시설과 지휘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번째 폭탄은 나탄즈 지하시설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46년간 구축해온 지하 요새가 단 두 발의 폭탄으로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동안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지하 벙커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전 세계에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란은 3일 후인 6월 25일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조차 지하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얻은 교훈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지상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누가 지하를 뚫느냐의 시대다. 이 사건 이후 제3세계 국가들은 모두 패닉에 빠졌습니다.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 모든 나라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지하 지휘부도 안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리아, 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저희 요르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지하 군사시설들이 과연 안전할 것인가? 적들이 벙커버스터를 보유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제 지하 벙커 공격 능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GBU-57 벙커버스터를 절대 수출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비에류 126, 영국의 스톰 섀도우도 기술적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최신 무기 기술을 가지지 못한 제3세계 국가들은 미국 무기 구매 제한 때문에 절망적인 대체 수단 찾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요르단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자문단 긴급회의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 드러난 벙커버스터의 위력,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도 벙커버스터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현재 시리아 국경 지역에 있는 IS 잔당들의 지하 터널, 이라크에서 넘어오는 무장단체들의 지하 은신처,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면 지하 관통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방부 장관인 마지드 알파이잘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이잘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 구할 것인가입니다. 미국산은 불가능합니다. 무기조달 담당 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GBU-57은 나토 핵심 동맹국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급됩니다. 우리 같은 중동 국가에게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무기가 떠올랐거든요. 언제였지? 어디서였지? 제 머릿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AASM 해머는 지하 관통 깊이가 10m에 불과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터널 정도는 막을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지하 벙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국의 스톰 섀도우는 지하 관통보다는 지상 타겟용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깊이 있는 벙커 공격에는 부적합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막다른 길에 다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번개처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25년 2월 아부다비 IDX 방산 전시회.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본 무기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을 천천히 되짚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2월 19일 저는 아부다비 국제전시센터에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인 IDX 2025의 요르단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던 것입니다. 한국 업체들이 특별한 무기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화시스템과 LI지넥스원 부스에서 봤는데 그때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부스는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외관보다는 실질적인 성능에 집중했고 과장된 선전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현무5라는 이름의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서에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지하 관통 능력 80m 이상, GPS 유도 정확도 CEP 10m 이내라고.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80m라면 미국의 GBU 57보다도 깊은 관통력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을 더 자세히 떠올렸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설명하기를 이 미사일은 북한의 지하 벙커를 겨냥해서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지하 100m에 건설한 지하 도시와 김정은의 지하 벙커까지 관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하더군요. 북한의 지하 벙커. 무기 조달 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는 검증이 끝난 셈이군요. 맞았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지하 요새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평양 지하에는 지하철보다 더 깊은 지하 벙커들이 촘촘히 건설되어 있고, 김정은의 지하 벙커는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타겟을 상대로 만든 무기라면 충분히 신뢰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우리에게 팔까요? 장관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 담당자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 업체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기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방어적 억제력을 강조했고, 평화를 위한 힘의 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기 수출에 있어서 미국처럼 정치적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검증되고 정당한 방어 목적이라면 판매를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장관이 깊게 생각하더니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 무기가 정말로 벙커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 무기가 벙커를 뚫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뚫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막막함에서 가능성으로.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좋습니다.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파이잘, 당신이 한국에 가십시오. 그 무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 보십시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한국으로 가서 그 놀라운 무기의 실체를 확인하고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체계적이고 정밀한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파견된 연락관 김중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파이잘 소령님, 환영합니다. 내일 대전의 ADD 연구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ADD,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의 모든 첨단 무기가 탄생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현무5의 개발 책임자를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전에 도착한 저는 ADD 연구소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거대한 부지에 최첨단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고, 보안 시설은 상상 이상으로 철저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보안 검색을 거쳐 마침내 현무5 개발동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무5 개발 책임자 정우현입니다. 제 앞에 선 사람은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박사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신념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회의실에 앉자 정우현 박사는 예상과 다른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파이잘 소령님, 현무5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무기가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기의 성능보다도 그 무기가 탄생한 배경을 먼저 말하고 싶다는 그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을 기억하십니까? 정우현 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중동에서도 큰 뉴스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저는 연평도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인천 앞바다에서 해군 훈련 참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현 박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북한의 170mm 자주포 170여 발이 연평도에 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일병과 서아사, 20대 초반의 어린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북한의 지휘부는 개마고원 지하 벙커에 숨어서 안전하게 포격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정우현 박사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들은 지하 100m 깊이의 벙커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우리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잊혀져간 아픔의 기억이 다시 제 머릿속에서 날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우현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하로 도망쳐서 숨는 자들을 응징할 무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더 이상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현무5를. 네. 그래서 현무5가 탄생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 무기는 복수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하에 숨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벙커는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만든 무기였던 것입니다. 현무5의 지하 관통 능력은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지하 80m까지 관통 가능합니다. 정우현 박사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벙커가 지하 120m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연속 타격으로 그것도 뚫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연속 타격이라면 첫 번째 미사일이 지하 80m까지 뚫고 들어가면 두 번째 미사일이 그 구멍을 통해 더 깊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지하 200m까지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쟁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를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정우현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억제력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북한도 이제는 함부로 도발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지하 벙커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를 위한 무기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무기. 숨어서 공격하는 자들을 멈추게 만드는 무기.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무기가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철학이 우리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다음 날 정우현 박사는 저를 ADD 연구소의 지하 실험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현무5의 실제 관통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놀라운 무기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하 3층까지 내려가자 거대한 실험장이 나타났습니다. 축구장 2개를 합친 정도의 크기였고 한쪽 끝에는 높이 20m, 폭 30m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 벽의 두께는 80m입니다. 정우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하 벙커의 안반층과 동일한 강도로 제작했습니다. 북한의 개마고원 지하 벙커와 똑같은 조건이죠. 저는 그 거대한 벽을 올려다보며 경탄했습니다. 80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이라니 이것을 뚫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현무5 모의탄 발사 준비 완료. 스피커에서 기술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제실에서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각종 계기판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GPS 좌표 입력 완료. 타겟 지점 설정됨. 관통탄두 무장 상태 확인. 발사 카운트다운 시작. 10, 9, 8, 7.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굉음과 함께 거대한 미사일 모형이 발사되었습니다. 실제 현무5는 아니었지만 관통탄두만큼은 실제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사일이 콘크리트 벽에 정확히 명중하더니 마치 드릴이 나무를 뚫듯이
벽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굉음이 울려 퍼지고 콘크리트 가루가 폭풍처럼 날렸습니다. 관통 깊이 측정 중. 기술자의 목소리가 긴장되게 들려왔습니다. 1차 관통 완료. 깊이 47m. 2차 관통 진행 중. 최종 관통 깊이 83m. 벽을 완전히 관통했습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80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완전히 뚫고 나간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한 발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제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GPS 유도 시스템과 관통탄도의 결합입니다. 정우현 박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GPS로 정확한 지점을 타격한 후 특수 제작된 텅스텐 관통탄두가 연속적으로 같은 지점을 뚫어나가는 방식입니다. 텅스텐이라면 네,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금속 중 하나입니다.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경도가 높죠. 이 텅스텐 탄두가 초속 2000m의 속도로 같은 지점을 연속 타격하면서 관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폭발력이 아니라 정밀한 과학기술의 결합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우현 박사의 다음 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파이잘 소령님, 이것은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건 억제력을 위한 무기입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현노5의 진짜 목적은 벙커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벙커에 숨으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이 무기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적들은 더 이상 지하 벙커를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행동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정우현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노5가 실전 배치된 2023년 이후 북한의 도발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은도 이제는 지하 벙커에서 나와 지상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위성사진으로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지하 벙커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무기로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기로 적의 행동을 바꾸는 것.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게 하는 무기. 그런데 한국군 지휘부는 이 무기를 어떻게 운용합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정우현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선제 공격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보복용, 그것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하 군사시설에만 사용합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지하 벙커는 대부분 산악지대나 외딴 곳에 있습니다. 현노5는 지상 피해 없이 지하만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서 민간인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기존 벙커 버스터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력한 무기를 만들면서도 인도주의적 고려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의 무기 철학이었습니다. 실험장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군 작전참모부 박대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현무5 운용부대 출신이었습니다. 박대령님, 현무5를 실제로 운용해 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무기는 사용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무기입니다. 박대령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적들은 더 이상 지하에 숨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현노5의 진정한 가치는 그 파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제된 운용 철학에 있다는 것을. 단순히 강한 무기가 아니라 현명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요르단도 이런 철학으로 무기를 운용해야 한다고. 단순히 적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정우현 박사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파이잘 소령님, 오늘은 조금 다른 곳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현노5가 왜 만들어져야 했는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대전현 충원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립묘지였죠. 정문을 지나 걸어가면서
저는 이곳의 숭엄한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묘비들, 그리고 그 앞에 놓인 국화꽃들이 말없는 경건함을 자아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정우현 박사가 특정 구역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곳보다 더 많은 꽃이 놓여 있었고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평도 전사자 묘역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작은 비석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해병대 하사 서정우, 해병대 일병 문광욱, 20대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연평도에서 목숨을 잃은 해병대원들입니다. 정우현 박사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정우 하사는 포격이 시작되자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다가 포탄에 맞아 순직했습니다. 문광욱 일병은 대응 사격을 위해 포대로 달려가다가 희생되었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죽인 북한군들은 어땠을까요? 정우현 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하 벙커에 숨어 있었겠죠. 저는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개마고원 지하 70m 깊이의 벙커에서 따뜻한 난방이 나오는 지휘소에 앉아서 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았어요. 반면 우리 젊은이들은 찬바람이 부는 연평도 땅 위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그 불공평함에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안전한 곳에 숨어서 명령만 내리는 자들과 위험한 최전선에서 목숨을 바치는 자들. 이것이 얼마나 불의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비석이 있습니다. 정우현 박사가 조금 떨어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민간인 피해자들의 묘비가 있었습니다. 두 묘비는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연평도에 살던 민간인들입니다. 정우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배복철 씨는 포격이 시작되자 집 안에 있던 가족들을 지키려다가 포탄 파편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배영욱 씨는 대피하지 못한 이웃을 구하러 갔다가 희생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항상 무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하에 숨어서 명령만 내리는 자들을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린 지상에서 죽었습니다. 정우현 박사가 묘비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벙커는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의 생각이 더 짙어져 갔습니다. 2019년 7월 요르단 이라크 국경 지역에서 벌어진 테러와의 전쟁. 제 형 아흐마드도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형이 순직한 상황도 이와 똑같았어요. 정우현 박사가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형이 요르단, 이라크 국경에서 순직했습니다. 적들이 숨어서 공격했는데 형은 지상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정우현 박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셨군요. 저는 정우현 박사의 말에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은 국경수비대 중위였습니다. ISIS 잔당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침투해서 민간인들을 공격했을 때 형은 피난민들을 대피시키다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 테러리스트들도 지하에 숨어 있었나요? 네. 지하 터널 깊숙한 곳에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공격을 지휘했어요. 형은 지상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순직했는데 그들은 안전한 지하에서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연평도의 상황과 제 형의 상황이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지상에서는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지하에서는 악한 자들이 살아남는 불공정한 현실. 형도 벙커 없는 전쟁을 꿈꿨습니다. 제가 형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형이 마지막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쥐구멍 같은 곳에 숨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자들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날이 올 거야라고. 정우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분께서 옳은 말씀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현무5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형이 꿈꾸었던 그 세상이 드디어 가능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지하에 숨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자들이 안전하지 못한 세상.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정우현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비겁하게 숨어서 공격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은신처는 없다고 선언하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묘비 앞에서 한동안 묵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이 하늘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요르단도 이런 무기를 보유해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현충원을 나오면서 정우현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파이잘 소령님, 현무5를 요르단에 도입하신다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이 무기가 보복이 아닌 보호를 위해 사용되도록 해주세요. 숨어서 공격하는 자들을 멈추게 하되 무고한 사람들은 다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약속드립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이제 정말로 벙커 없는 세상이 올 수 있을 것 같아. 현충원을 나온 후 정우현 박사는 저를 ADD 연구소의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파이잘 소령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습니다. 현무5가 왜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무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료실은 거대한 도서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도서관과는 달리 이곳에는 세계 각국의 군사 분쟁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우현 박사가 특정 섹션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곳은 비대칭 전쟁 피해자 기록관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지하 은신처를 이용한 테러와 게릴라전으로 희생된 각국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기록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준 파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하 터널 피해 현황이라는 제목의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미군과 연합군이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은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우현 박사가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탈레반과 알카에다가 산악지대 지하 동굴에 숨어서 공격하는 바람에 연합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자료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총 47,000명이 넘는 연합군 병사들이 지하 은신처에서 발사된 공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들을 보시죠. 정우현 박사가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0년 헬만드 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영국군 페트롤 부대가 민간인 학교를 보호하러 갔다가 지하 터널에서 나온 탈레반의 공격을 받았어요. 사진과 함께 기록된 내용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22세의 영국군 이등병 해리 패치 같은 젊은 병사들이 아프간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반면 탈레반들은 지하 50m 깊이의 동굴에서 안전하게 도망쳤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민간인 피해입니다. 그가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중동 지역 지하 테러 민간인 피해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예멘, 레바논. 각국에서 지하 터널과 벙커를 이용한 테러로 희생된 민간인들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어린이 피해자들의 명단이었습니다. 2019년 시리아 알레포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시죠. 정우현 박사가 특정 기록을 가리켰습니다. ISIS 잔당들이 지하 터널에서 학교를 공격해서 어린이 34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공격을 지휘한 테러리스트들은 지하 30m 깊이의 벙커에서 안전하게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무고한 어린이들은 죽고 그들을 죽인 테러리스트들은 살아남는 현실. 이것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우현 박사는 잠시 뜸을 들이며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파이잘 소령님이 잘 아시는 요르단 관련 기록도 있습니다. 정우현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하며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019년 요르단 이라크 국경 테러 사건. 그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ISIS 잔당들의 지하 터널 공격으로 요르단 국경수비대 7명이 순직하고
민간인 12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7명 중 1명이 바로 제 형 아흐마드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도 동일합니다. 정우현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지하 25m 깊이의 터널에서 공격을 감행한 후 안전하게 도망쳤고, 요르단군은 지상에서 민간인을 보호하려다가 희생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형도 피난민들을 대피시키려다가 지하에서 날아온 로켓에 맞아 순직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우현 박사가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지하 응신처를 이용한 테러로 희생된 각국 군인과 민간인의 수가 총 15만 명을 넘습니다. 15만 명이라는 숫자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지하의 숨은 악한 자들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하 벙커와 터널을 이용한 공격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깊고 복잡한 지하 요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자료를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북한은 평양 지하에 지하철보다 더 깊은 지하 도시를 건설했고, 중동의 테러 조직들은 지하 50m가 넘는 터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균형 문제입니다. 제가 마침내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지상에서 싸우는 선량한 사람들과 지하에 숨는 악한 자들 사이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에요. 정확합니다. 정우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무5는 바로 그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한 무기입니다. 지하에 숨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무기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불의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라는 것을. 선량한 사람들이 지상에서 희생되는 동안 악한 자들이 지하에서 안전하게 살아남는 불공정한 현실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이 모든 기록들을 보니까 확신이 섭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르단도 현무5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우현 박사가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기술 협력과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시간이 왔군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형의 유언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지하에 숨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자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요르단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가장 중요한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현무5 도입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순간이었습니다. 파이잘 소령, 한국에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시오. 마지드 알 파이잘 국방부 장관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무5는 지하 80m까지 관통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벙커버스터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미국의 GBU-57을 능가하며 정확도와 관통력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군 참모총장인 압둘 라만 장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압둘 라만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정말 미국보다 뛰어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의존해온 미국 무기 체계를 버리고 한국으로 갈아탈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여전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요르단 군부의 상당수가 여전히 미국 무기에 대한 맹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장군님, 이것은 기술의 우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미국은 GBU-57을 우리에게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판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한국 무기를. 육군 참모총장인 파루크 대장이 회의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저는 약간 흥분해서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북한이라는 세계 최강의 지하 요새를 상대로 이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했습니다.
북한의 지하 벙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것을 뚫을 수 있다면 세상 어떤 지하 요새든 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부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특히 압둘 라만 장군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파이잘 소령, 당신은 한국 무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실용적이고 검증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요. 저는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감정적이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 현충원에서 느낀 것들이 감정적인 판단이었다는 말입니까? 장군님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 무기에만 의존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리아 국경의 ISIS 터널을 제대로 막을 수 있었습니까? 이라크에서 넘어오는 테러리스트들의 지하 은신처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요르단군은 지금까지 지하 목표물에 대해서는 거의 무력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을 제시해 보시오. 합참의장인 하심 원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사는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지하에 숨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반격이 왔습니다. 철학, 압둘 라만 장군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철학이 총알을 막아줍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학이 아니라 검증된 화력입니다. 저는 그 순간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무5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그 무기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전쟁의 개념을 말입니다. 회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각자 입장을 정리한 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에 저는 복도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현무5의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때 국방부 정보 담당 차관인 나빌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군부와는 다른 관점을 가진 민간 출신이었습니다. 파이잘,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옳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를 설득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은 철학이나 정의 같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용성과 효과를 강조해야 해요. 나빌 박사가 조언했습니다. 현무5가 어떻게 요르단의 국방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그 조언을 듣고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부 설득이 실패했다면 다른 경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차관님, 외교부 루트는 어떨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국왕 직속 국방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군부의 반대를 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의가 재개되었지만 결과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군부는 현무5 도입안을 거부했습니다. 시기상조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빌 박사와 함께 외교부로 향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인 아이만 사파디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사파디 장관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강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왕 폐하께 직접 보고 드려보시죠. 그날 밤 저는 형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언젠가는 쥐구멍 같은 곳에 숨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자들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형의 유언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군부의 반대가 있어도 기존 체계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형의 유품을 꺼내봤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보관해 두신 형의 마지막 소지품들이었습니다. 군복, 수첩, 그리고 형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통신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통신기에는 아직 복원하지 못한 데이터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순직하기 직전까지 기록된 통신 내용들이 손상된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군에서도 몇 번 복원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본 첨단 기술의 영감을 받아
저는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해보기로 했습니다. 요르단 대학교 전자공학과의 타렉 교수는 데이터, 보건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파이잘, 이 메모리 카드는 상당히 손상되었네요. 타렉 교수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시도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타렉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이잘, 성공했습니다. 형분의 마지막 통신 기록을 복원했어요. 저는 급하게 대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타렉 교수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형 아흐마드의 마지막 24시간 동안의 통신 기록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2019년 7월 15일 오전 6시 30분이었습니다. 지휘부에서 아흐마드 중위, ISIS 잔당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난민촌에 침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오전 8시 45분이었습니다. 적들이 지하 25m 깊이의 터널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지상에서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겪었던 상황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7분 기록입니다. 피난민 73명 중 52명 대피 완료. 나머지 21명은 노약자와 어린이들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후 4시 33분 형의 목소리가 점점 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지하에서 로켓포를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반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 12분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산 상사에게 만약 내가 못 돌아가면 가족들에게 전해줘. 우린 땅 위에 남겠다고 약속했다고. 놈들은 벙커로 도망갔지만 내가 여기 있어야 애들이 끝까지 싸울 수 있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형이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 7시 26분 형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통신이었습니다. 지휘부에 최종 보고합니다. 민간인 대피 완료. 테러리스트들은 여전히 지하 터널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최후까지 저항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저 쥐구멍들에서 다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신, 오후 7시 44분이었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파이잘, 만약 이 녹음을 듣게 된다면 기억해줘. 형은 끝까지 땅 위에서 싸웠어. 비겁하게 숨지 않았어. 지하에서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놈들이 언젠가는 올라올 수밖에 없을 때 그들을 모두 잡아주길 바래. 그리고 훌륭한 대안이 없다면 지하에 숨은 녀석들과 싸우지 마. 지하를 폭파시킬 그런 무기가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재로서 우리 군은 불가능해. 그러니 너의 목숨을 지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흐느꼈습니다. 형이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바로 현무5 같은 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타렉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파이잘, 형분께서 정말 훌륭한 분이셨네요.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형의 유언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형이 그토록 원했던 지하에 숨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자들을 끌어낼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현무5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군부의 반대가 있어도 기존 체계를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있어도 저는 끝까지 현무5 도입을 위해 싸우겠다고. 그것이 형에 대한 제 마지막 의무라고. 그날 밤 저는 국왕 직속 국방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철저히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현무5 도입이 요르단 국방에 미치는 전략적 효과라는 제목으로 2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 확인한 기술적 데이터,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의 전략적 의미까지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형의 마지막 통신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지하 터널과 벙커를 이용한 테러가
얼마나 우리 군에게 위협적인지, 그리고 현무5가 어떻게 이런 위협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형, 이제 정말로 당신이 원했던 무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형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에 숨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자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외교부 사파디 장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이잘 국왕폐하께서 당신의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겠다고 하십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왕궁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형의 유언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현무5 도입이 승인된다면 더 이상 요르단의 젊은이들이 형처럼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암만 왕궁의 국방위원회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 폐하를 비롯해 왕실 국방고문단, 외교부 장관, 그리고 몇몇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파이잘 소령, 현무5에 대한 당신의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당신 형분의 마지막 통신 기록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폐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폐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군부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답변했습니다. 폐하, 저는 한국에서 단순히 무기를 본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무5는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무기입니다. 지하에 숨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하는 무기입니다. 왕실 국방고문인 하킴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소령, 그런 철학적 접근도 좋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어떻습니까? 장군님, 북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무5가 실전 배치된 2023년 이후 북한의 도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하 벙커에서 안전하게 명령을 내리던 김정은이 이제는 지상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흥미롭군요. 외교부 장관인 사파디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2023년 이전에는 월 평균 3회에서 4회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는데 현무5 배치 이후에는 월 평균 1회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지하 벙커에서 발사되는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깊게 생각하시더니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르단이 현무5를 보유했을 때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폐하,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의 지하 터널 네트워크입니다. ISIS 잔당들과 각종 테러 조직들이 지하 30에서 50m 깊이의 터널을 통해 침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킴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존 무기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현무5가 있다면 이런 지하 터널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억제 효과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지하 터널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예 요르단 침투를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왕 폐하께서 국방고문단과 잠시 상의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파이잘 소령, 한국 측과의 협상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매우 긍정적입니다. 폐하.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정치적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기술 협력과 함께 단계적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비용은 어떻습니까? 재정 담당 고문이 물었습니다. 현무5 한 발의 단가는 약 200만 달러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미국의 GBU 57이 300만 달러인 것에 비하면 경제적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기술 이전까지 제한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더욱 경제적일 것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왕폐하의 표정에서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국왕폐하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한국과 현무5 기술협력 및 도입에 대한 정식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이잘 소령이 협상 대표로 다시 한국에 가서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해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형의 유언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폐하. 저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협상 대표단의 일원으로서였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ADD 연구소에서는 최고급 인사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파이잘 소령님,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우현 박사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군요.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단순히 무기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교육 프로그램까지 제안했습니다. 요르단이 현무5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입니다. 3주간의 협상 끝에 역사적인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요르단과 한국 간의 현무5 기술협력 및 수입 협약이 공식 서명된 것입니다. 협약 서명식에서 저는 기자들 앞에서 소감을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 무기가 아닌 사람을 위한 국방을 배웠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현무5는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무기입니다. 지하에 숨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기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우현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파이잘 소령님, 형분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의 유언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형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 해냈어요. 이제 지하에 숨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자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이 꿈꾸었던 세상이 현실이 되었어요. 요르단의 현무5 도입 발표가 나간 지 불과 48시간 만에 중동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암만으로 돌아왔을 때 국방부 청사는 각국 무관들과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파이잘 소령, 긴급 브리핑이 있습니다. 나빌 차관이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UAE,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이어 연락이 왔어요. 모두 현무5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요르단의 발표 이후 걸프 지역 국가들이 앞다퉈 한국에 접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UAE는 즉시 무관을 파견해서 정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이군요. 압둘라 소령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단순히 요르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 뉴스를 보니 CNN과 BBC에서 중동의 새로운 군사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현무5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요르단의 현무5 도입은 중동 지역의 군사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지하 벙커와 터널에 의존하던 테러 조직들과 적대 세력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잘,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교부 연락관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미국 측에서 현무5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GBU-57 벙커버스터보다 뛰어난 성능의 무기가 중동에 퍼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 분석이 필요하다며 견제성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에도 압력을 넣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후였습니다. 요르단의 발표 일주일 후 UAE가 공식적으로 현무5 도입 검토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집트가, 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가 뒤따랐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미국 무기에만 의존해왔는데 이번에는 한국과의 방산협력에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중동 지역 방산 전문가인 카림 박사가 TV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 무기 의존도를 줄이고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것은 처음입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갑자기 중동에서 가장 주목받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화시스템과 LI진엑스원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현무5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술적 성능보다도 그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현무5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UAE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군부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시나이 반도의 지하 터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무5 같은 정밀한 지하 관통 무기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지하 요새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무5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 지하에 숨어서 공격하는 전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국이 단순히 무기 구매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쟁 윤리와 철학을 높이 평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면서도 인도주의적 고려를 놓치지 않습니다. 카타르 국방부 고문이 언론에 말했습니다. 현무5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오만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에 있어서 정치적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무기 오남용을 방지하는 자체적인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공존형 억제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게 하는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합동참모본부에서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현무5의 실제 작전 시뮬레이션을 참관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외국 군사 관계자에게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파이잘 소령님, 오늘 보여드릴 것은 실제 북한 벙커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입니다. 한국군 작전부 이준석 중령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지하에 건설한 김정은 전용 벙커와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용산 국방부 지하 작전실에 들어서자 거대한 전자 지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곳에는 북한 평양 지역의 상세한 지형과 함께 지하 구조물들이 3D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붉은 점이 타겟입니다. 이중영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평양 만수대 지하 120m 깊이에 있는 김정은의 최종 지휘 벙커입니다. 두께 15m의 강화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고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그 깊이와 규모에 놀랐습니다. 현무5로 저런 깊이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중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속 타격 전술을 사용합니다. 작전실의 모든 스크린이 켜지면서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현무5가 발사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펼쳐졌습니다. 1차 타격 개시, GPS 좌표 확인, 목표물까지 거리 180km. 거대한 스크린에서 현무5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사일이 목표 지점에 접근하자 놀라운 정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착탄, 1차 관통 깊이 83m. 첫 번째 미사일이 지하 83m까지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벙커까지는 아직 37m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2차 타격 준비, 동일 좌표 재설정. 5분 후 두 번째 현무5가 발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미사일이 뚫어놓은 구멍을 정확히 따라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2차 착탄, 총 관통 깊이 127m, 목표 벙커 직격.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지하 120m 깊이의 벙커를 정확히 타격한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중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피해입니다. 스크린에는 폭발 후의 피해 범위가 표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지하 벙커만 정확히 파괴되고 지상의 민간 시설에는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상 피해 반경 300m 이내 민간인 거주 지역 피해 제로.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무5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단순히 강력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정밀한 것. 무고한 사람들은 다치지 않으면서도 숨어있는 악한 자들만 정확히 제거하는 것. 파이잘 소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형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저 쥐구멍들을 모두 뚫어버릴 수 있는 무기가 나올 겁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지하에 숨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네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시나리오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다중벙커 동시 타격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중영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북한이 평양 주변에 구축한 7개의 지하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화면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반경 30km 내에 있는 7개의 지하 벙커가 표시되었습니다. 모두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지휘소들이었습니다. 동시 타격 개시. 현무5 14발 발사. 7개 목표물에 각각 2발씩, 총 14발의 현무5가 동시에 발사되었습니다. 모든 미사일이 정확한 시간차를 두고 각자의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전 목표물 타격 완료. 평균 관통 깊이 95m. 모든 지하 지휘부 무력화 확인.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한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지하 요새 시스템이 단 30분 만에 완전히 무력화된 것입니다. 이제 김정은이 숨을 곳이 없어진 것이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중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더 이상 지하 벙커는 북한 수뇌부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이 요르단 국경에서 겪었던 그 상황. 테러리스트들이 지하에 숨어서 안전하게 공격하고 우리는 지상에서 일방적으로 당했던 그 불공정한 현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형, 이제 우리가 먼저 숨지 않아도 돼. 저는 마음속으로 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먼저 뚫을 수 있어. 더 이상 지하가 안전한 곳이 아니야. 작전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겁하게 숨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응신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기.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요르단으로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무5 작전 효과 확인 완료. 지하 벙커 무력화 능력 100% 검증됨. 억제 효과 극대화 가능.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이 무기로 인해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함. 내일이면 요르단으로 돌아가서 국왕 폐하와 국방부에 최종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틀 전 정우현 박사와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가 제게 한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한국인들도 똑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정우현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연평도에서, 천안함에서, 수많은 도발에서 우리도 일방적으로 당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요르단도 곧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겪은 아픔과 우리가 겪은 아픔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선량한 사람들이 지상에서 희생되고 악한 자들이 지하에서 안전하게 살아남는
그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똑같다는 것을. 하지만 한국은 그 아픔을 복수가 아닌 보호의 방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현무5를 만들면서도 이 무기가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나라, 강력한 무기를 가지면서도 억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나라. 우리가 현무5를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우현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요르단에서도 세상 어디서든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요르단이 현무5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평화를 향한 한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 무기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신념을 모든 개발자들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이 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무5 같은 무기들이 아시아 각국에 도입되면 지하에 숨어서 도발을 일삼는 세력들이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북한도 결국은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하 벙커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무력 도발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도 남중국해에서의 지하 요새와 전략을 재고하게 될 것입니다. 현무5 같은 무기들이 주변국에 배치되면 지하 시설에 대한 맹신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시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나라 한국을 새롭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기술로 미래를 만들고 철학으로 평화를 추구하며 지혜로 균형을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의 희망이자 세계 평화의 동반자입니다. 한국의 현무5가 하루빨리 요르단에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모든 나라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형에 대한 제 마지막 약속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